경기도 외곽의 단정한 2층 주택. 그곳에서 각정옥은 혼자 살고 있었다. 30년을 초등학교 도사로 일하다 은퇴한 그녀는 아직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고 저녁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녀에게 남은 자랑은 두 아들이었다. 큰아들 민수는 근처 신도시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성격으로 단골 손님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그의 아내 선영은 지방 전문대 유통과를 나와 남편의 가게 일을 거들었다. 소박한 옷차림에 말수가 적었지만 일손은 부지런했고 인사는 깊었다. 둘째 민호는 서울 강남의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다. 그의 아내 유라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결혼 후 퇴사했다. 긴 생머리에 깔끔한 화장,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녀는 말 한마디에도 교양이 묻어났다. 명절이면 두 며느리가 함께 정옥의 집으로 향했다. 첫째 며느리 선영은 새벽부터 전을 부쳐오고 둘째 며느리 유라는 백화점에서 산 케이크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랐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영이 먼저 인사하며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정옥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왔어? 고생했어. 이어서 유라가 들어섰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아이고. 유라는 올 때마다 향기가 나네. 이게 뭐야? 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케이크래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정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유라의 말투, 옷차림, 선물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반면 선영이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은 그저 고생했네 한마디로 정리됐다. 선영은 늘 그랬듯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말들은 가슴 한편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향기가 난다는 말. 자신에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식탁 앞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정옥과 유라의 대화는 끊이질 않았다. 서울의 새 카페, 요즘 뜨는 전시회, 부장으로 승진한 민호의 이야기. 선영은 그들 곁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다.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두 며느리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 정옥은 유라에게만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유라야, 다음에도 꼭 와야 해. 우리 민호 잘 부탁해. 선영에게는 그저 조심히 가 한마디였다. 그날 밤 선영은 가게 뒷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남편 민수는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사람인가 봐.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고 선영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제일 싱싱한 부추와 호박을 골랐다. 감자전, 동그랑땡, 파전까지 손수 붙여서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 정성껏 담았다. 뜨거운 기름에 손가락은 데이고 붉게 부어올랐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명절 당일 두 며느리는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선영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유라는 케이크와 과일을 들고 현관에 섰다. 어머니, 전 부쳐왔어요. 드셔보세요. 선영이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정옥은 젓가락으로 하나를 집어먹어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기름이 좀 많은 것 같네.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기름을 적게 넣고 부쳐야지. 선영의 얼굴에 미소가 굳었다. 이틀 밤을 새워 만든 음식이었다. 이어서 유라가 쇼핑백을 내밀었다. 어머님, 요즘 유명한 케이크예요. 예약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머, 이게 그 유명하다는 거? 유라는 정말 센스가 있어.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 정옥의 눈이 반짝였다.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벌써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차별은 계속됐다. 선영이 만든 나물은 간이 좀 세다는 평을 들었고, 유라가 사온 과일은 역시 눈이 높아라는 칭찬을 받았다. 선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말들을 조용히 삼켰다. 저녁 무렵 정옥은 안방에서 2개의 봉투를 꺼냈다.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다. 거실로 나온 그녀는 먼저 유라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유라야, 이거 받아. 서울 생활비도 많이 들지?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유라는 겉으로는 사양했지만 봉투는 재빨리 가방에 넣었다. 이어서 정옥은 선영에게 얇은 봉투를 내밀었다. 선영아, 너희도 가게 하느라 힘들지? 이거라도 보탰어. 너희 형편도 어려운 거 아는데 알아서 잘 쓰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선영은 정중히 받아들었지만 봉투의 무게로 그 안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유라의 것보다 훨씬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남편 민수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어머니가 좋아하셨어. 응.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사람인가 봐. 뭐라고?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분식집 뒷방에서 선영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기름에 댄 손가락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야 하나? 아니면 나는 원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걸까? 옆에서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차별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다. 선영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다. 명절의 밤은 길고 차가웠다. 그 후로도 명절과 집안 행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선영은 묵묵히 참았고 정옥은 여전히 유라만 찾았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고 한겨울이 찾아왔다. 어느 날 새벽 정옥의 집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 선영은 잠옷차림으로 벌떡 일어났다. 급히 옷을 갈아입고 가게 문을 잠근 채 경기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정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니, 선영이 손을 잡자 정옥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의사는 심장판막증이라고 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고 했다. 민수는 전화기를 들어 동생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어머니 큰일 났어. 심장이 안 좋으시대. 병원에 좀 와봐. 형, 나 지금 회사에 큰 프로젝트 있어서 이번 주는 정말 못 빠져. 미안해. 그럼 유라라도 좀. 유라도 요즘 바빠.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갈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병실 의자에 앉아 정옥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부터 선영의 하루는 분식집과 병원을 오가는 일로 채워졌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가 죽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병원에 갔다. 어머니, 조금만 드세요. 기운 나셔야죠. 정옥은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다. 입맛이 없다며 먹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떠먹였다. 맛이 없죠? 그래도 조금만 더요. 병실은 춥고 건조했다. 선영은 물수건으로 정옥의 손과 발을 닦아주고 밤마다 담요를 여며주었다. 환자복이 땀에 젖으면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가 떡이 치면 빗질을 해주었다. 정옥은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도 말이 없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체면이 앞섰다. 평소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신세를 진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다. 2주일이 지났다. 유라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민호는 주말에 한 번 들렀다가 1시간 만에 돌아갔다. 형, 어머니 좀 부탁해. 나는 진짜 회사 일이 산더미야. 선영은 그 말에도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선영이 차가운 물수건으로 정옥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선영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 순간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선영의 손을 붙잡았다. 얘야, 네, 어머니, 나 괜히 너 힘들게 하는구나.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정옥은 그날 밤 처음으로 선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눈을 감은 채 그 따뜻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병실 안은 조용히 따뜻해지고 있었다. 정옥이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여전히 몸이 불편했지만 선영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선영은 매일 아침 들러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저예요. 유라였다. 세련된 코트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가 오랜만에 나타났다.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어머, 유라 왔구나. 오랜만이네. 어머님,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진짜 못 왔어요. 유라는 능숙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어머님, 입원비는 많이 나왔어요? 병원비 부담되셨죠?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답했다. 응, 좀 나왔지. 그래도 보험 처리하면 괜찮을 거야. 유라의 눈이 반짝였다. 아, 보험. 보험금은 벌써 들어왔어요? 보험금? 네. 이번 보험금이요. 요즘은 금액도 꽤 나오잖아요. 혹시 얼마나 나왔어요? 그 순간 정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건강을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아니었다. 유라가 궁금해하는 것은 오직 돈이었다. 아직 확인 안 해봤어. 어머님, 빨리 확인해 보세요. 요즘 보험사들이 늦게 주더라고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유라는 핸드백에서 수첩을 꺼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을 설명하려는 듯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예뻐하던 며느리인가? 그동안 자신이 본 것은 유라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 학벌, 옷차림, 말솜씨 뒤에 감춰진 차가운 계산만이 있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라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대속말을 이어갔다. 그래도 제가 이런 거 잘 아니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놓치는 것도 있고.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선영이 비닐봉지를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시장에서 사과 좀 사왔어요. 달고 맛있대서. 어머, 동서 왔어요. 얘야, 고생했어. 정옥의 목소리는 유라에게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선영은 부엌으로 가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다. 유라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어머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조심히 가. 유라가 나간 후 정옥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부엌에서는 사과 깎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잠시 후 선영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어머니, 드세요. 선영아, 병원비 영수증 있지? 네?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정리할게요. 너 그거 가지고 다니냐?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왜요? 정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내가 참 많이 고생했구나 싶어서. 선영은 영문을 몰랐지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이 먼저예요. 그날 저녁, 정옥은 홀로 앉아 생각했다. 두 며느리, 한 명은 돈을 먼저 물었고, 한 명은 건강을 먼저 걱정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그저 남인가? 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거실에는 선영이 깎아놓은 사과가 놓여 있었다. 정옥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봄이 찾아왔다. 정옥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고 집 마당에 예화나무에는 하얀 꽃망울이 맺혀 있었다. 완연한 봄날 오후 선영이 반찬을 들고 찾아왔다. 어머니,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어머, 또 이렇게까지. 매번 미안하네. 선영이 부엌으로 가려는 순간 정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선영은 놀라 멈춰 섰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선영아, 잠깐만 앉아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문 너머로 매화꽃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정옥은 한참을 말없이 선영의 손을 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선영아, 그동안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아니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교사로 살며 학생들에게 공정함을 가르쳤던 자신이 정작 집안에서는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유라는 말만 번지르르 했지. 정작 힘들 때는 나타나지도 않더라. 돈만 물어보고 그게 며느리냐.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동서도 바빴을 거예요. 아니야. 바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거야. 너는 그렇게 바빴으면서도 매일 왔잖니. 새벽에 죽 끓여오고 밤늦게까지 내 손 잡아주고.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나한테 뭐 하나 제대로 받아본 게 없는데도
진심으로 날 돌봐줬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괜찮아요. 선영은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이 없었다. 그저 시어머니가 건강해진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만이 담겨 있었다. 정옥은 선영을 꼭 껴안았다. 딸처럼, 아니 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처럼.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매화 꽃잎을 흔들었고 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정옥의 집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명절이 되어도 정옥은 더 이상 유라만 찾지 않았다. 오히려 선영을 먼저 불렀다. 우리 큰며느리, 오늘 같이 밥 먹자. 내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어. 선영이 만든 전에는 역시 손맛이 좋다는 칭찬이, 선영이 입고 온 수수한 옷에는 검소한 게 최고야라는 따뜻한 말이 돌아왔다. 용돈 봉투도 이제는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건네졌다. 유라는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자신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어느 봄날 오후 정옥과 선영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아, 꽃이 참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사람도 꽃 같은 것 같아. 겉만 화려한 꽃은 금방 지지만 뿌리가 깊은 꽃은 오래 간다더라.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정옥도 그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제 그 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의 한적한 집 안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다. 편견과 차별 대신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았다. 정옥은 깨달았다.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외모, 배경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진심이라는 것을.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하얀 꽃잎들이 마당에 소복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봄이 와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